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만나뵙는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박진영 교수 모시고 뜨겁게 달궈지는 정치권 현안 함께 나눠보는데요.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정치권 보면 그냥 협치가 될 것 같다가도 다시 전쟁 상황으로 가고, 또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국힘 쪽으로 보면 국힘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했느냐? 아니다. 완전히 국힘은 독립적으로 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도무지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원래 이제 정치권에 뒷얘기가 많으면은 이게 정치가 퇴행했다라는 뜻이고요. 구태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정치가 잘 될 때는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액면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현상이라든가 권력관계가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장막 뒤에 뭔가 음모 또는 구린 구석들이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 교수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좀 나누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얘기 말고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뒷면의 진실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네.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정말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할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직접 통화를 하면서 바로 만나자라고 했을 때 파격적이다, 놀랐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계획과 그리고 뭔가 의제를 정해놓고 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거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원래 계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은 조국 장관하고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원래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즉흥적으로 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요. 19일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4.19 묘지를 혼자 참배합니다. 여야 대표가 오는 정부 기념식이 아닌, 그래서 참석하고 오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냈대요. 아이디어를 꺼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뭐 이 판에 영수회담 한번 해서 문제 좀 한번 털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획되어서 이것을 협치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갈등 국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지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일정 속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전화했다. 요게 이제 지금 정설로 굳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해버려서 만나자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협치의 시작이다. 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2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탈출구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실제적 진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그렇지는 않죠. 지지율이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관계되는 특검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밀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1차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에 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팀이 기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고 본인이 특수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당사자들을 불러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시원하게 해결하자. 뭐 남자답게 해결하자. 퉁치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습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무계획적인 적극적인 제안이 영수회담을 이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의제가 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의제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의제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네. 외교 간의 정상회담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전에 실무회담을 해서 두 영수는 사인만 하면은 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문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야, 이러다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또 민생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이재명 대표 고유의 소신이 있어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제 정하자니까 그러면 피곤한데 뭐 이런 느낌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제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로 찾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수회담을 했고,
결국 의제가 없으니까 결과도 합의문으로 결과도 나올 합의문은 가능성이 없죠. 없다. 이제 이것은 알고 이제 만났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할 말은 다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 영수회담을 했으니까 협치가 시작되었다, 정치가 복원이 되었다가 아니라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선이 이제 정해진 거죠. 갈 길 정해준 거죠. 자, 갈 길 정해줬다는 것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윤 정권과 관계를 설정하느냐, 어떻게 가는 건가?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확인한 거죠. 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뭐야?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가지고 이른바 2차 양명주,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 다음에 주식 거래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냈으면 심판이 구체화되는 프로세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른바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퇴진이 될 수도 있고, 또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을 이제 민주당은 차근차근히 진행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갈 길 정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 없이 네. 뭐 협치라고 내세워서 만나자면 만나주겠으나 기본 노선은 다 정해져서 만나는 거는 만나는데 만나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15분을 기자들을 배석시킨 상태, 기자들이 퇴장하려는 걸 이재명 네. 대표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걸 안 했으면은 비공개 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또 85%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야당 대표를 듣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협치하려는 태도입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은 민주당은 전면전을 하겠다. 그 외에는 빌드업이 다른 다 된 수단이 거죠, 없다. 이제. 빌드업이 다 됐기 때문에 오히려 네. 타협의 여지도 없다. 이제 이렇게 갈 길 가는 정해준 거고. 겁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예를 들어 영장 청구와 관련된 조항을 일단 삭제하고 네네. 일단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렇죠. 이런 걸로 보면 협치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국정 또는 국회 운영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약간 국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의 정치적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뭐 여러분들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실 경호 문제로 병력이 빠져나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 경호 문제로 병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담당 용산경찰서장인가?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인가? 아니면은 경찰청장인가? 아니면 더 위에 올라가면은 행안부 장관인가? 아니면은 국정상황실인가? 대통령실에. 이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남는 것은 뭔가요? 마약 수사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서 마약 수사 관련 협조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법경찰은 있었는데 정복을 입고 안전유지를 하는 경찰은 배치되지 않았는가? 인력 배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보고되는 체계의 문제입니다. 서울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거기에 시간이 비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25분씩 뭐 30분씩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정상황실은 인지하고 있었는가? 대통령실에. 그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령 조치를 했는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해버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받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 본인이 던졌을 거다 이렇게 간단히 보여집니다. 질문하면 이제 협치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럽니까? 협치하고 관련 없죠. 이게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대처의 문제지 그게 아니죠. 협치라고 하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협치는 첫 번째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민생정책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통일외교 안보국방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수용한 것도 없고요. 주제로 나온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 말씀은 이제 박진영 교수가 봤을 때는 협치라고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 합의 통과라는 것은 협치의 모델이 아니라 협치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인 거죠.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통과했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 같습니까? 행사하죠. 행사한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정상 보면 뭐 네. 15일 안에 이거를 어떤 네, 식으로든 이제 국회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0 16일이나 20일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본질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수사 외압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검찰의 판단, 검찰이 아니죠. 특검이 올라가면 특검의 판단이 되겠죠. 특검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현직 대통령 문제니까 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국정농단의 의혹이 있으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특검에서. 그게 안 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상 불소추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네.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주 높다.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검찰 시절의 습관대로 뭐 검찰은 검사 동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팀장격인 검사가 밑에 이제 같이 수사하는 수사검사한테 기소해 말아도 돼. 마라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습관처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해병 사단장이 어떤 로비를 통해 가지고 본부를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고 뭐 저는 다양한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해병대 사단장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이제 과실치사 혐의를 아예 벗어나기 위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이야기도 이제 들리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이제 뭐 살짝 제목을 변경하고 주제를 변경해서 다시 올리면 되죠. 다시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도 이제 본격화되는 자 그런 국면인데 자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야 간에 만날 가능성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윤석열식의 협치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절대 그렇지. 무조건 행사한다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 윤석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논리는 이제 뭐겠습니까? 지금 예측을 해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뭐 딱 잡아떼겠죠.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게 원래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없는 상태로 한 5, 6개월 왔죠. 5, 6개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임명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본인 측근으로서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제 정치적 논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고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선자 또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보세요.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 총선 끝나자마자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목소리가 없어요. 그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인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리에 위해가 될 만한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형사법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자기 방어막을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법률수석실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법률수석실, 뭐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앤 윤 로펌이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들을 방어하는 로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2의 검찰청이다. 지금 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보다 장악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뭐 별별 이야기들이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 법률수석실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정권을 가지고 여야의 정치권, 그다음에 검찰의 이 권한들을 통제하겠다는 저는 뜻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통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나 계속 협조적으로 저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도 동시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제 검찰이 다시 장악될 것인가, 경찰이 다시 장악될 것인가 문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그쪽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서초동 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검찰 내부에 한동훈파도 생기고 뭐 별별 다양한 세력들이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민의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채찍만 쓰면은 100% 저는 반란 세력이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근을 같이 쓴다면은 상황이 다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21대 국회의원인데 낙천한 사람들만 모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사람 출마자들 다 모아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중에서 낙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번 최상병 특검이 5월 달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의할 때 대상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밥을 먹었어요. 자,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다. 저는 그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유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무슨 회유냐? 공기업이라든가 공직 자리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저는 회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이렇게 무마해 나간다면은 저는 이번 회기 내에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최상병 특검이 제2에 올라갔을 때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108명의 이제 국민인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그거 이제 정치의 영역인 거죠. 예. 정치의 영역인 거죠. 이철규 이제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이제 사무총장 나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당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는 제가 살짝 취재한 부분도 있고 예. 뭐 뇌피셜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황우려 같은 경우에는 5번 정도를 요청을 했답니다.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계속 본인이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형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우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별 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렇다는 보니까 반감이 없는데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원내대표 나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원내대표가 나이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이철규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바로 거절해요. 나 나이 연대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경원을 비롯하여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전부 다 이철규라는 찐윤 인사가 원내대표 자리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저는 그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의 나이 연대 반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까 말까 재고 있어요.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등 나옵니다. 당원 투표에도 1등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을 대중적으로 꺾을 유일한 카드가 나경원 의원이에요. 실제로 두 사람 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나경원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못 꺾는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윤석열 쪽에서 그거 유튜버들 동원해서 한동훈 저격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저격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경원 의원은 받을까요? 나경원 의원. 본인 지난번에 이제 탄압받았던 것도 있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친윤 안 하면 되잖아요. 비윤이 상황인 거고 한동훈은 반윤으로 몰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거는 뭐 정치의 기술이죠.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원내대표를 찐윤으로 앉히지만 않으면 출마했을 때 나경원 의원 주도로 당을 장악해 갈 수 있고 일정하게 장악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과거에 채찍을 마구 휘둘러서 예. 저기 뭐 이준석 쫓아내듯이 하는 그런 장악은 안 되죠. 이제는 어느 정도 나경원 대표와 나경원이 대표가 된다면 수평적 관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총선 이후에 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네네. 조직적 반발이 일어나서 사실상 당에 대한 장악력이 매우 떨어졌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철규 안 돼. 왜 패장이 나와서 난리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확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졌다. 아니면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닙니까? 정치적인 그 장악력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정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서초동 쪽에서 이제 수집한 정보로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권뿐만이 아니라 야권 중진들까지도 지금 사정에 칼날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위기가 오면은 보통 우리 위기가 오면 협치 또는 뭐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여당도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사정권을 동원해서 최대치 역공을 하는 것 외에는
상상력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정권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한 지난 총선 과정의 일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캐비넷에 여러 가지가 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죠. 다 동원한다. 뭐 선관위도 결국 선관위가 기소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선관위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예. 공안 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 경찰청에서 수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 관련해서 이거를 무마하는 절차로서 수사위원회를 열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 양수겸장이다. 한편으로 보면은 수사위원회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압박카드도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동지였던 뭐 나하고 같은 당을 하던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정권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캐비넷이 아무것도 없다. 깨끗한 사람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뭐 그럴 수도 김태형 있고, 충남도지사 이렇게 상상할 그럴 수 있나요?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검찰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예. 검찰의 속성이 권력이 기울면은 그쪽으로 줄 서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도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속도전에 누구의 사법 리스크가 먼저 터지느냐 하는 네. 속도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공직선거법까지 넣어서 보면 4월 10일 날 총선을 했으니까 6개월 동안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에는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할 것이다.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고 움츠려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움츠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치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변수가 외부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외부 변수는 제가 봤을 때 야당이 얼마나 때려주느냐는 거예요. 네. 내부에 반란이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납니까? 외부에서 막 적이 쳐들어오면은 주전파, 주화파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외부에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주당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제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이 전투 모드를 갖추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지금 이제 뭐 정해져 박찬대 의원으로 버렸는데. 정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 전투력이 있습니까? 개인의 전투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전투력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은 결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박찬대 의원은 친명 중에 친명이다. 네, 네. 이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예. 이재명 대표가 성과를 내면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를 갖고 가는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목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상황인 거죠. 박찬대 이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까지 얘기했는데 최상병 특검은 일단 이제 통과를 해놓은 상태니까 어떻게 이제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 바로 들고 나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공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공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투쟁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예. 민생도 있고 뭐 경제 이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끝장내겠다는 뜻이에요. 끝장내겠다는. 내부적으로 아마 겉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자제하고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제1야당이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말을 꺼내면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지금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뭐 탄핵 뭐 이런 이야기 개헌 이런 이야기 꺼내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조국 혁신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의제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하는 집행 능력은 떨어져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절대 다수 당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끝장내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하나의 이 뉘앙스로서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너무 허약하다. 거대 초식 공룡이다. 21대 때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민주당도 또 욕먹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안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안 밀어붙일 수가 없다.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야, 민생 또 도외시하고 정쟁만 앞장서서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거들낸다. 이렇게 막 보수 언론 동원해가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잘해야죠. 예. 정치라는 게 강원 양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실리를 줘야죠. 실리를 줘야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예. 국회가 주도하는 국가 정책 부분에서 실리를 예. 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영남에다가 뭐 공기업 뭐 지금 우리 122개 공기업 법률적으로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십몇 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보내는데 그 의원들 지역구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가는 그런 정책을 해줄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총선 민심은 민심대로 반영하되 정책적 이슈는 야당과 여당이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큰 거는 개헌이죠. 개헌 예. 카드도 던져서 뭔가 국회의원도 좋아하죠. 개헌 좋아한다. 카드 나오죠. 개헌 카드의 핵심은 대통령 힘 빼기 개헌이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 무조건 좋아하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4명 그리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거 안 할 겁니다. 안 한다. 모션이라고 봅니다. 자, 모션이다. 어찌됐든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민주당에서 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으로 대충 결정돼서 가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다르죠. 의원들 다르다. 특히 이제 3선, 4선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을 안 주려고 하죠. 네. 예. 안 주려고 하는 게 확실합니까? 뭐 거의 뭐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71명이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대충 예상하기로는 뭐 5월 15일에서 5월 20일 정도 사이에 네네. 자, 투표를 한다고 하면 결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결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네. 결선까지 간다?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당원들 또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투표 같은 거 해보면 네. 압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돼야 한다는 여론과 당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 유튜버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예.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98% 나왔더라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실제 당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100%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네네. 그냥 처음에 투표했을 때 과반 투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씀에 제가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수박이 어떻다 하면서 당내 혁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과연 옳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명이면은 수박이 아니고 반명이면은 수박이냐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개혁 성향을 가지고 정책에 우리 서민들,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분인가? 라는 부분도 그건 그분의 정치 영생 한 20년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과 친한 척해서 그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수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 되고 난 뒤에 다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준을 첫 번째 이걸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장 감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나오는 분들 중에 추미애 우원식 의원 정도만 그나마 국회의원 감이 될 만한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솔직히 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말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 뭐 부담스러워요. 일단 경력부터 한번 간단히 봅시다. 추미애 대표 당대표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 했어요. 자,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위원장하고 중진희 의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미애 장관으로 추대는 아니지만 처음에 1차 투표했을 때 끝이 나지 않는다고 전망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캐릭터도 있어요. 네. 추 장관 캐릭터 이제까지 이제 좀 좌충우동했던 측면들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개판 논리인 거죠. 네. 추 장관은 뭐 범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독립변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원들은 늘 반장처럼 생각해요. 반의 기득권, 우리 반의 기득권을 챙겨줄 사람이 중요하지 국민과 정치할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여의도 논리예요. 여의도 문법이에요. 이른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장이 되면 자기들 이야기 다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예산 유용이 유용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산 확보나 활용을 하는.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마지막 방점 찍어주는데 엄청나게 큰 권한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가면 국회의장실 가서 살거든요. 지역구 예산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그런 거 안 해줄 사람 같은 거야. 예를 들자면.
자, 근데 초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당선된 사람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선, 4선 되는 사람들은 거의 추장관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니까 좀 재밌게 질문 하나 드리면, 자, 박진영 교수가 갖고 있는 평소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금 현재 당내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된 구도를 봤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장 좋은 구도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감이 추미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 이게 1차에서 바로 통과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그게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이 1차에서 그냥 끝나고 합의 초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라고 정도면 이런- 합의 초대돼야 돼. 이 정도 예. 경력 차이가 세게 나면은 예. 한번 보세요. 지금 6선이 둘이잖아요. 예.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경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 한 사람은 뭐 성질이 뭐 별나든 말든 어른이야. 한 사람은 당 실무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차이. 그럼 사실 초대되는 게 맞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우원식 의원이 한 6선 정도 됐다. 그러면은 좀 정치적 웨이트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우원식 의원은 선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경쟁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이게 자체가 당의 그런 그 의원 기득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국회의장이 대의민주주의의 최고 기관의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이른바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연설문 찢어버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와서 시정 연설하는데 대통령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할 거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국회에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그거 열어줍니다. 국회에도 경위라고 있어요. 경위라고. 국회 경찰이 있어요. 국회의장의 말을 듣나. 들어올 때부터 경위고 나갈 때까지 경위야. 진급이 없어. 계속 경위야. 그래, 경위라고 합니다. 경위과라고, 방호라고 또 있어요. 그 사람들 동원해서 막아도 돼요. 이러면은 국가가 굉장히 혼란해지만 논쟁거리로 갑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정당한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 측에서 잘못 배우는 게 상권 분립 그러니까 행정부만 행정하고 국회는 행정권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회도 법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어권에 이런 거 가져도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 후보로서 적임인데 민주당에서 혼란이 있는 것은 기득권 구조다라고 치고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현재는 제일 높죠. 네네. 결선 가더라도 국회의장 되겠죠. 뭐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제일 높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 우원식 의원도 표가 좀 나올 거예요. 네. 자, 어찌됐든 뭐 제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는 쪽이니까 이재명 당 대표 쪽에서 보면 국회의장 누가 되는 게 더 낫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그걸 개입해서는 안 되죠.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이재명 당 대표가 제3자의 관점에서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 것이 본인이 민주당을 잘 끌어가고 앞으로 대권 가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으냐 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추미애 장관이 되는 게 낫다고 봐요. 추미애 장관이 되는 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탄핵을 끌고 갈 수 있는 네. 조기 대선, 개헌 이런 거 끌고 갈 수 있는 국회의장 누구겠어요? 네. 추미애 장관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가지는 것도 어른으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얼르고 달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반에 인기 있는 애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생각,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 국회에서 지금 현재 친명이라고 다선 중진이 나와서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은 그 내용 몰라서 국회의장 계속 하겠다는 개인적 거예요. 욕심이 우선되는 거죠. 그래요? 개인적 욕심이 그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친명이라는 이재명 당대표의 큰 우산 아래서 그래도 쉽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할까라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인 국회의 장이 누가 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당의 논리만으로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중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이 더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렇죠. 좀 다릅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봤을 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좁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로 놓고 보면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선 중진이라 하더라도 지금 구도상, 상황상 또 민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출마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출마를 고집하고 마타도어까지 하면서 막 경선을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면 이 좀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적 욕심인 거죠. 사적 욕심을 저렇게 부립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당 우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더라. 저도 선당 우사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균형감만 정도만 바랄 예. 뿐이거든요. 저도 뭐 정치 지망생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적 욕심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공명심, 공적인 마음의 균형감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되는 사람도 거의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 교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 판단으로는 뭐 선거가 1차에서 결선 없이 그냥 끝이 나지 끝나야죠. 않겠냐. 끝나야죠. 끝나야 되고 이제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국회라는 곳이 대통령과 손을 잡거나 대통령의 좀 거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위 개념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국회의장이 국회가 자 상권분리 국가에서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거를 가정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국회의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가는 겁니까? 대등한 관계죠. 대등한 관계. 대등하게 진짜 견제와 감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관행적으로 대통령에게 숙여준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뻥이잖아요. 사법권이 행정권이 거의 장악되어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서 이게 사법권과 그 다음에 이 행정부 내에 있는 사정권,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그 사정 역할하는 권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 국회의 역할을 압박해 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개 숙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저는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상권 분립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나눠서 요거는 어디로 가라 이런 거 없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국회도 집행권에 해당되는 일부를 만들어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헌을 하지 않고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국회의장이 돼야 되고요.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 와가지고 체포동의안 설명을 합니다. 그거 국회의장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와서 그렇게 하면은 국회법에 의한 회의 방해로 생각해가지고 퇴장 조치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안 했어요. 그걸 전부 다. 자, 국회 권능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자, 국회의장은 중립적이다. 여당도 있으면 야당도 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에요. 중립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까지 국회의장도 그렇게,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당으로부터의 중립이지만은 국민으로부터의 뜻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장이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학습된 것은 그 책에 헌법에 안 나옵니다. 헌법에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제가 사회책을 저도 제가 선생 노릇을 하니까 보잖아요. 헌법하고 안 맞는 엉터리 사회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입법부라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입법부 아니에요. 입법권을 가지고 국회입니다. 기능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기능이고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고 대의기관이에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자, 국회의장이 할 일이 엄청 많고 권한은 많죠. 막강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책임자는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찾아보니까 로마 원로원 때 옛날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저 유명한 로마의 대부라고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카이사르하고 시저하고 같은 민중파야. 근데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반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인가 카이사르 후계자한테도 죽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국회 의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원로원 의장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해 보면, 자, 민주당이 22대 국회부터 전면전을 하고 국회의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의 불가피한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국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생과 경제가 분리되고 정치적으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의 수행, 특검 임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민생과 경제가 그래서 제가 예. 앞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 같은 집행권 일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름 붙이자면 의회 정부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 이 특별하게 편성해 가지고 국회가 정부에 자동적으로 압박돼 가지고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도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헌법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그게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겁니까? 지금도 그 민생지원금 문제죠. 예. 민생지원금 문제도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법들, 민생 관련되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본 바로는 헌법에 보면은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헌법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게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국회가 한다고 해서 그게 헌법 위반인지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자, 제가 이제 5월 31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제 때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민주당은 전면전의 상황, 국회의장은 추미애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이제 자기 당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빠르면 7월 초에 당 대표를 뽑는데 이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구도로 보면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냥 한동훈이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구도이다. 예, 그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지도부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 정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심을 등에 업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딸려가거나 이런 그럼 이제 것. 민주당의 실력인 거죠. 민주당이 실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 양면 전략을 잘 써야 네.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목줄을 쥐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민생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서 의회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3년이 너무 길다. 당장이라도 뭔가 결단을 내자라는 이야기. 어쩔 수 없이 3년을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108석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버티면 어쩔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 6월 달에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7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해지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이제 정치에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늘 바뀌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또 보수 정당이 주도했는데요. 예.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에서 그래 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이고, 여론이 어디에서 실리느냐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익관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득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 지역구에 뭐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양하게 저는 작동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내부 분화가 되고 망할 거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거는 저는 적절한 전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총선 이후 민심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이제 곧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 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3년도 길다고 하든지 3년은 참아야 한다고 해야 할지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주권자로서 위치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진영 교수와 함께한 마키아벨리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좋은 프로그램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나가는 스픽스와 광화문 살롱이 함께 만드는 유기농 쿠키 세트 필요하신 분들, 드신 분들
너무너무 맛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22-0487 그리고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 살롱 치면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스픽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